2026년 2월 28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거예요. 유가는 단 하루 만에 $100를 뚫었고 한국 주유소의 기름값도 연쇄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사일을 날린 곳이 미군 기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까지 같은 이슬람을 믿고 같은 중동에 사는 아랍 나라들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500발과 드론 2000대를 퍼부은 겁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타격당했고 팜 주메이라 호텔 근처에서도 폭발이 터졌습니다. 같은 중동 국가끼리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는 1000년이 넘는 뿌리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란은 아랍 국가일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같은 중동에 있고 글씨도 비슷하게 생겼고 이슬람교를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란 사람한테 아랍분이시죠? 이 한마디를 건네면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립니다. 진심으로 화를 내는 이란인이 정말 많거든요. 해외 소셜미디어에도 왜 이란 사람들은 아랍인으로 불리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느냐는 질문글이 넘쳐나고 있고 이란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아랍이 아니다. 심지어 이걸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웹사이트까지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진짜 뼈에 사무치는 문제인 거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다가와서 중국분이시죠? 하고 묻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과 아랍의 차이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보다 어쩌면 더 극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정복과 굴욕, 차별과 저항, 종교 분열까지 전부 얽혀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대체 뭐가 그렇게까지 다른 건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피, 즉 혈통입니다. 이란인은 아리아인의 후손이에요. 기원전 2000년쯤에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 살던 인도 유럽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느 시점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인도에 정착했고 다른 한쪽은 서쪽으로 내려와서 이란 고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 서쪽 무리가 바로 오늘날 이란인의 조상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고대어로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1935년에 팔라비 왕조가 두코를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꾼 것도 이 정체성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이란에는 파란 눈이나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따지면 유럽인이나 북인도인에 훨씬 더 가까운 계통이에요. 반면에 아랍인은 완전히 다른 뿌리입니다. 샘쪽 계통으로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아온 유목 부족들이 기원이에요. 유전적으로 보면 아랍인은 히브리인, 즉 유대인과 같은 계통에 속합니다. 아리아계와 샘쪽계, 뿌리가 갈라지는 지점이 수천 년 전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언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아랍 문자를 쓰니까 한국 사람 눈에는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문자가 같다고 언어까지 같은 건 아닙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한자를 공유하지만 말이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치예요. 페르시아어는 인도 유럽어족이라서 영어, 프랑스어와 먼 친척이고 아랍어는 아프리카 아시아어족이라서 히브리어와 형제관계입니다. 어족 자체가 달라요. 문법도 다릅니다. 페르시아어는 나는 밥을 먹는다 순서로 한국어랑 같은 구조예요. 아랍어는 먹는다, 나는 밥을, 동사가 맨 앞에 옵니다. 또 아랍어에는 피읍 발음이 아예 없어서 피자를 쓰면 비자처럼 됩니다. 페르시아어에는 그 발음이 있어서 아랍어 자음 28개에 4개를 추가해 총 32개의 자음을 씁니다. 그러면 이란은 왜 아랍 문자를 쓰게 된 걸까요? 7세기에 아랍이 이란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1000년 넘게 풀리지 않는 감정의 시작점입니다. 정복 이전의 이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세워진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는 인더스강에서 나일강까지 지배한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때 한반도는 고조선 후기였거든요. 같은 시기에 페르시아는 수천 톤의 돌을 정밀하게 가공해서 궁전을 세웠고 제국 전역에 도로망과 우편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학자 버나드 루이스가 이란은 처음부터 제국이었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이란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깊은지 이걸 알아야 뒤의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 아라비아 반도는 사정이 달랐어요. 반도 대부분을 세계 최대 모래사막인 누발알리가 차지하고 있었고 아랍인 대다수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아랍인을 노골적으로 깔봤어요. 도마뱀이나 먹는 것들, 낙타젖이나 마시는 야만인, 이게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7세기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야만인이라 불리던 유목민들이 이슬람 아래 뭉치더니 15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마지막 황제 야즈데게르드 3세는 도주하다 한 방앗간 주인에게 살해당했어요. 천년간 찬란했던 제국이 깔보던 유목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란인에게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정체성에 새겨진 영구적 상처였습니다. 아랍인이냐고 물으면 이란인이 폭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란인들이 이슬람 자체는 비교적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말기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가 부패해서 성직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며 민중을 억압하고 있었거든요. 제국이 무너지면서 성직자 계급도 붕괴했는데 이때 이슬람의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메시지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슬람도 조로아스터교처럼 유일 신,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구조가 비슷했고 아랍 측에서도 개종하면 세금 면제에 관료 시험 자격까지 줬으니까 바꿀 이유가 충분했죠. 하지만 종교를 바꾼 것과 아랍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란인들은 이슬람은 받아들였지만 아랍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랍 지배층은 이란인을 이든 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같은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야 했고 군대에서도 아랍인보다 낮은 서열에 놓였어요. 평등을 가르치는 종교 아래에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랍은 이란을 정복하긴 했는데 이란인 없이는 제국을 운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행정, 학문, 건축,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페르시아 문명의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바스 왕조가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겼을 때 도시 행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이란인 관료들이었어요. 이슬람 황금기라 불리는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수학, 천문학, 의학, 철학이 크게 꽃을 피웠는데 그 업적 상당수가 이란인 학자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알콰리즘이도 페르시아 문화권 출신이었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븐 시나 역시 페르시아계였어요. 전쟁에서는 졌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이란이 아랍을 역정복한 셈이었습니다. 이 기묘한 긴장 관계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이란 지식인들이 대규모 문화저항 운동을 벌였어요. 슈비아 운동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란의 시인들과 학자들이 페르시아어로 작품을 쓰면서 페르시아 문화가 아랍보다 우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아랍 쪽에서 너희는 이슬람을 안 믿는 거냐고 따지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우리는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랍인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 문장이야말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 아랍 갈등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꼬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종교 내부에서 갈라진 거예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632년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를 놓고 두 파벌이 생겼어요. 수니파는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지도자를 뽑자고 주장했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후계자라고 맞섰습니다. 수니파가 압도적인 다수였고 시아파는 소수였는데 둘은 서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가톨릭과 개신교가 수백 년간 종교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이슬람도 이 종파 문제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소수자였던 시아파는 다수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258년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몽골 제국이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고 아바스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아랍 중심의 수니파 이슬람 질서가 한 번에 무너져 내렸고 그 뒤로 200년이 넘는 혼란기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틈을 타서 1501년에 이란 땅에 사파비 왕조가 등장했어요. 이 왕조가 중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을 내립니다.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한 거예요. 사파비 왕조의 방식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기존의 수니파 모스크를 시아파 양식으로 강제 전환했고 수니파 성직자들을 조직적으로 색출해서 처형했어요. 일반 민중에게도 개종을 강요했고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까지 벌였습니다. 오늘날 이란에서 시아파가 약 89%를 차지하는 건 바로 이 사파비 왕조의 강제 전환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이 소식에 아랍 세계 전체가 경악했죠. 당시 수니파의 수호자를 자처한 것은 투르크족이 세운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아랍인들도 시아파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오스만 편에 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오스만과 사파비는 그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을 벌였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니라 수니파 대 시아파, 아랍과 투르크 연합 대 이란이라는 문명 전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명의 기억이 다른 데다가 종파까지 갈라져 버리니 한두 세대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고립하여 버린 거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서구 열강이에요. 중동 땅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갑자기 전 세계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거든요.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침공해서 1907년에 이란을 남북으로 나눠 세력권으로 삼았고 아랍 세계도 1916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은 프랑스의 몫이 됐고 이라크와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몫이 되었습니다. 중동 지도를 보면 국경이 자로 그은 것처럼 직선인 곳이 유독 많잖아요. 그게 바로 서양 사람들이 회의실 책상 위에서 연필로 그은 선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이란과 아랍의 갈등은 잠시 눌렸습니다. 이란에는 친미 성향의 팔라비 왕조가, 아랍에도 미국과 동맹인 왕정 국가들이 세워졌으니까요. 같은 미국 편에 서 있을 때는 천년 묵은 감정도 잠시 덮어둘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1979년 이전까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양대 중동 동맹이었고 서로 우호 조약까지 맺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1979년에 전부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이 터진 거예요. 이란 민중이 대규모로 봉기해서 친미 왕조를 무너뜨리고 시아파 성직자가 이끄는 신정 국가를 세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헌법에는 억압받는 자들의 혁명 수출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도 혁명을 퍼뜨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랍 왕정 국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의 시작이었죠. 왜 악몽이냐면 아랍 걸프 왕정들 내부에 시아파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레인은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시아파인데 정작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층은 수니파 왕족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인구의 10%에서 15%가 시아파인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석유 생산의 핵심지대인 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살고 있거든요. 이란이 이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면 왕정이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란은 그 일을 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에도 돈과 무기를 지원해왔어요.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이 시아파 세력 벨트를 시아파 초승달 벨트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종교 갈등을 넘어서 중동 패권을 놓고 벌이는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된 거죠. 양쪽의 군사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란과 이라크가 무려 8년간 전쟁을 벌였어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이란을 침공했고 걸프 아랍 국가들이 뒤에서 이라크에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81년에는 사우디 주도로 걸프 협력회의 GCC가 만들어졌는데 걸프 6개국의 집단 안보 체제라는 이름이었지만 본질은 이란 봉쇄가 목적이었어요. 아랍 연맹까지 합하면 아랍 22개국 대 이란 단 1개국이라는 대결 구도가 이때 확립된 겁니다. 전쟁은 양쪽 합쳐서 100만 명 가까운 사상자를 내고 무승부로 끝났지만 적대감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인 바로 지금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올해 2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로 공습했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혁명 수비대의 수뇌부가 대거 제거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랍 국가들까지 미사일로 타격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3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중동 전역에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고, 두바이 국제공항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부르즈 알 아랍 호텔에까지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아랍 쪽의 반응도 즉각적이고 강력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 전원을 추방시켰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자국 시아파 시민들 중에서 이란의 공격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사람들을 반역죄로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아랍 왕정들이 오랫동안 두려워해왔던 최악의 시나리오, 내부의 시아파 인구가 이란 편을 드는 상황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우리 한국과 관계가 있느냐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해상 수송로가 끊겨버렸어요. 전쟁 전에 배럴당 60달러대였던 유가가 순식간에 111달러까지 치솟았고, 장기화될 경우 150달러에서 최악에는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고, 한국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최대 11.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발표됐어요. 주유소 기름값은 물론이고 택시비, 전기요금, 물류비, 식료품 가격까지 전부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란과 아랍의 갈등이 바로 지금 우리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란과 아랍은 왜 100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을까요? 둘은 처음부터 같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뿌리부터 다른 민족이었고 쓰는 말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7세기에 아랍의 정복이 이란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묶이긴 했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로 다시 갈라져 버렸습니다. 16세기에는 사파비 왕조가 이란을 시아파의 본거지로 만들었고, 1979년 혁명이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을 다시 터뜨렸어요. 그리고 2026년 그 갈등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부 비슷비슷한 사막 나라들이겠거니 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란, 아랍, 투르크라는 완전히 다른 세 갈래의 문명이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이나 일본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같은 한자를 쓰고 같은 젓가락을 쓰고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그들이라는 걸 가슴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란인이 아랍인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1000년 넘게 쌓인 정복의 상처와 차별의 기억까지 더해진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둘은 왜 싸우냐고요?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란은 이란이고 아랍은 아랍입니다. 그들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 그게 어쩌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만의 작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